여러분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구호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충성한다는 그런 뜻으로 충성으로 제가 복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여러분 새해가 좀 지났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지난 12월에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뉴저지 등지로 순회 강연 다닐 때 저희들에게 협찬을 5,000불을 협찬해 주신 미 동부 지역 동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과 함께 새해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를 이제 보면서 금년은 상당히 복잡한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원점 제 인사를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는 김동길 박사님께서 나오시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 척추 디스크, 목 디스크 전부 다 철을 이렇게 박았어요. 그래서 날씨가 추우니까 이동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1월 1일 새벽에 갔을 때는 꼭 나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게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이 문자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꼭 읽어 드리라고 양해의 말씀이 계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행동부가 주최하는 모임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입니다. 서정갑 본부장이 가지는 나라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하여집니다.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한 해라고들 합니다. 2016년은 특히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진실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내 기억에는 어느 해나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은 해, 즉 태평성대를 노래한 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국기 앞에 엄숙한 자세를 취하며 애국과 합창에 감동하는 절대 다수의 민초를 생각할 때 우리는 2016년이 불행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찬 2017년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대로 하자면은 휴전선 이북도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동서독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가 통일의 수건을 곧 달성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라고 잘못 판단하고 한반도에 두 개의 코리아가 존재하게 한 것은 그 당시의 정권 담당자들의 용서받기 어려운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 조국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심 한반도가 김정은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적화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자는 청와대 근처에도 못 가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 자격 심사의 첫 기준은 첫째, 대한민국 헌법을 사수할 결심이 돼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욱 간단한 기준은 태국기 앞에 숙연한 자세로 경의를 표하고 애국가를 제창할 때는 하늘의 무지개를 보듯 감동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런 지도자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2017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통일을 준비하고 자유민주주의 일치 단결하는 모습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김동길. 감사합니다.
정말 작년 한 해는 격동의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탄핵 정국이 끝나면은 곧 여러분이 조금 전에 김종길 박사님께서 말씀했지만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에서 종북 세력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자, 주한미군을 철수를 주장하는 자, 사드 배치 반대 등등 이런 사사건건 적의 편을 드는 자는 청와대 근처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 그렇게 하려면 금년 한 해가 상당히 중요한 해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이제 연사가 오늘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이신 조갑재 편장님이 나와 계시고 또 전 국군 기무사령관을 역임하신 허평환 장군도 계십니다. 허평환 장군은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모셨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지난 한 해를 이제 회고하면서 여러 가지 일도 많지만은 그거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은 공권력이 확립해야 돼요. 대한민국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에 이제 천안함 폭침 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모자는 천안함을 잊지 말자. 2010년도 3월 26일 날 천안함 폭침된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국민행동모가 이런 모자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46명사가 전사했는데 그 중에 아직도 46명 중에 8명이 바닷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월호만 중요합니까? 세월호는 1년 6개월이 지나도 창창 세월호 타령만 하고 나라 전체가 세월호 무슨 세월호 공화국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광화문 광장에 가보십시오. 광화문 광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 문화공간이에요. 거기다 보조석이 불법 천막을 이렇게 세월호 천막을 쳐놨는데 이것을 우리 경찰이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는 우리 경찰이 경찰청장이야 경찰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경찰인지 모르겠어요. 2009년도에 노무현 불법 분향소가 덕수궁 앞에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국민행동본부 애국기동단이 경찰이 한 달 이상 철거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불과 5분 이내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4분 만에 그거 철거시켰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는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 법관들은 저에게 벌금을 500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럽니다. 국민행동본부가 세월호 저 천막도 좀 두드러 벗어야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번 철거하려면 사전에 정찰을 해야 돼요.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단순한 천막이 아니에요. 안에다가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한마로 쳐도 부서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저희들이 쓸어버렸죠.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가 이렇게 방치해 놓으니까 우리 공권력이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도대체 이게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오히려 시위대 한 대 얻어나 맞고 경찰차가 수백 대가 불타도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는 게 우리 경찰, 봉급만 받아먹는 게 경찰이냐, 이런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집회가 끝나야 되면 여러분이 경찰청에다 처음부터 전화해야 돼요.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느냐. 세월호 천막은 설치해도 되고 태국기를 개양하는 국기개양대 설치는 반대하는 이 서울시 박원순 시장, 이놈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겠습니다. 최순실 사건은요, 국정원이란 게 뭡니까? 체제 수호의 최후 보루입니다. 국가 원수를 보위하는 것이 국정원의 임무 중에 하나예요. 쥐새끼 한 마리라도 청와대에 마음대로 드나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잘 감시 감독하고 했더라면 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좋은 게 좋다 해가지고 헬렐레 하고 말이야 봉급만 타먹고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제가 동부 지역에는 3번 갔는데 갈 때마다 그쪽 지역에 이게 우리 대사관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워싱턴에 있는 총영사라는 작자가 일부러 집회 우리가 행사하는데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한 겁니다. 같이 나가서 듣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면서 그 시간에 다른 주요 단체장을 초청하고 말이죠. 그래서 왜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썩어빠진 인간이 지금 대사관에 나가 있다는 거. 그 전에도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라고 아마 미국에서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게 순복음 교회나 마찬가지인 그 교회 거기에서도 이제 강연을 하는데 못 나가게 상당히 방해를 하는 이런 작태가 있었다는 걸 제가 와가지고 국정원에 항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영사가 국정원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 사람들이 왜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에 왜 파견 나가 있느냐? 너희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파견 나가 있는 거 아니냐? 이 국정원 이 자체가 지금 아주 잘못됐다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검찰. 이건 특검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 특검이나 검찰이 전부 다 너무나 오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이 내용인데 공금을 횡령했다. 대학생들이 교육시키라 해외 연수 보내라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실한 증거가 있고 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무죄예요. 혐의 없다. 이렇게 하는 검찰이 최근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한번 조사도 안 해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공모자로 이렇게 단정을 하고 지 멋대로 하는 게 우리 지금 현재 검찰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특검 보십시오. 특검이나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대한민국 국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을 지금 이제 구속하느니 마느니 겁주고 말이죠. 이게 실제적으로 횡령죄가 확실한 거는 무혐의 처리하고 횡령죄가 확실하지 않은 뇌물죄가 확실하지 않은 걸 어거지로 22시간씩 붙잡아다 놓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국익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 우리가 지금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이제 박수 치려면 신나게 치십시오. 한 번 더 박수 쳐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연사들이 좋은 말씀을 이제 하실 테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017년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공산주의자 사사건건 적의 편을 드는 문아무개 같은 자는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적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대선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민족의 애침을 당한 것이 그동안의 숫자로 세보면 언론도 보도됐지만 997회의 애침을 당했지만 우리 민족은 결코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 애국가도 불렀지만 하느님이 보아서 오늘의 정말 잘 사는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있는 한 조국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자가 저한테 내빈을 좀 소개하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요한 내빈들이 많이 오셨어요. 지금 저쪽에 경제풍월의 배병호 사장님도 나와 계시고, 그런데 꼭 여기서 꼭 한 분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분 한 분 소개하다 보면은 내가 보는 데는 한 30여 번 더 소개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우리 박경원 전 내무장관, 박경원 장군께서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일어나서 한번 여러분, 네. 정말 노고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메인 우리 무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가 희망이다. 이렇게 2017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이곳에 나라를 걱정하셔서 오신 이 입초의 여지없이 가장 애우셨습니다. 이번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국가의 원로이시고 정말 귀하신 이 국가의 지도자님들입니다. 누구누구를 이렇게 소개를 한다. 이 시간 엄청 걸릴 뿐만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애국의 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와 서로에게 격려, 서로에게 감사의 박수로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특별 연사는 허평환 전 국군 기무사령관님이십니다. 우리 큰 뜨거운 애국의 함성과 박수로서 청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오늘 주제가 2017년의 선택, 자유 대한민국이냐 공산화냐 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종북 세력이 이 대한민국 전 분야를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종북 세력이라는 개념은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라고 인식을 하고 미군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통일하자는 세력입니다. 또한 이 자본주의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나쁜 제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북한 공산주의로 통일하자고 하는 세력이 바로 종북 세력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지난 70년간 김일성이가 우리를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난파한 간첩 황장익 선생님께서 그걸 5만 명이라고 그랬죠. 이분들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가지고 사는, 그리고 이들로부터 포섭된 세력, 그 숫자를 어떤 분은 10만이라 그러기도 하고 30만이라 그러는데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간첩도 아니고 북한하고 연결 안 됐지만 자생적으로 김일성이가 적화 통일하는 그 사상이 맞다고 느끼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는 세력, 이 세 가지 부류가 바로 정확하게 종북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북 세력들이 지난 민주화 정치 30년 과정에서 전부 제도권을 다 장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는 언론계, 문화예술계, 정계, 노동계, 학계는 물론이고 이제 관계까지 다 장악을 했다. 두 번째는 이 종북 사상이 김일성이가 우리를 적화 통일에 의해서 선전하고
내세웠던 이 종북 사상이 맞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이 우리 국민이 절반이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글로벌한 국제 사회를 나가다 보니까 정말 잘 사는 나라는 됐는데 빈부 차이가 많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말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70%가 나는 중산층이야 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우리 국민의 70%가 나는 저소득층이라요. 서민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 50%는 극빈자라는 겁니다. 특히 30%의 정말 못 사는 우리 국민들은 내일이라도 전쟁이 확 나서 이 세상이 뒤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이 낫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공산화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태극기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촛불 편에 들어갑니다. 연방제 통일 세력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이 종북 세력과 이 종북 사상을 통치 철학으로 구현하겠다는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은 지금 늘려 있어요. 국민 지지율 1위, 2위, 3위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면 이 중에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공산화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체제로 통일하려고 하는 국민들은 의식이 없습니다. 얼마 6.25 전쟁을 했던 우리 원로 선배님들 월남 참전한 분들 잘 살아보자고 해서 허리띠 메고 오늘만 이 애국 세력들은요 연로하고 나이 들어버렸어요. 그 자식들은 미안하지만 아버지 덕분에 부모 덕분에 잘 살아가지고 투쟁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태극기 세력의 다수를 주로 착각하고 계시는데 오래전부터 촛불 세력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훌륭하게 만들어서 우리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지도자 중에 금년에 쟤들하고 붙어가 대통령 될 사람이 보이질 않는다는 이 사실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대로 가면 적화통일이 된다. 공산화된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났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났느냐. 첫째는 남북 통일 투쟁에서 사상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 잘 먹고 잘 사는 국민들은요, 우리가 분단돼서 통일 투쟁을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주 월등히 북한보다 우월한 나라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지도층이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 보고. 그래, 너희들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인정한다 이게. 그러나 우리는 사상 강국이고 군사 강국이고 정치 강국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경제 웃기지 마라. 예. 미국하고 우리하고 수교만 하면은 경제도 금방 따라간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북한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 자만을 해가지고 우리 역대 지도자들이요.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경제 건설에는 집중을 했지만 국민 사상을 바로 세우고 우리 체제로 통일하는 노력을 하질 않았다. 이게. 그러나 김일성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목표가 우리 먹는 적화 통일을 목표에다 두고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가면서도 무기 만들고 대남 공작하고 전 세계 동포들한테 공작을 해서 남쪽에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이들하고 합작을 해서 연방제로 가고 군공제로 적화하겠다는 이 전략을 추진했는데도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 동안에 건국 과정에서 6.25 전쟁 과정에서 김일성이 편에 서가지고 국가보안법 연재제에 의해서 제도권에 나오지 못하고 행세 못하고 언더그라운드에서 숨어서 압력하던 이들이 민주화되면서 전두환 대통령께서 국가보안법 연재제를 폐지해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그 후손들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쳐가지고 제도권 내 합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특채, 자 보세요. 그 당시에 각종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위원회 만들어서 그 위원 누구를 넣었습니까? 전부 그 종북 세력을 다 합법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와서 공직자도 개방직으로 하면서 전부 집어넣은 거예요. 또 시험 쳐서 들어오고 이러면서 우리 국가 사회가 완전히 이 종북 세력이 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간첩을 잡아내는 그런 특수공안요원들이요, 간첩에서 조사를 받고 더 열심히 간첩 잡기 위한 노력하는 사람은 인권 침해서 감옥서 가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런 간첩을 잡아내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걔들의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걔들한테 몰려서 지금 쫓겨나는 이런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우리가 어떻게 공사는 안 되고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진다고 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뒤에서 욕만 하고 때려잡고 그만 불러서는 안 된다. 딱 하나 길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19대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9대 대통령을 정말 이 대한민국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신임에 찬 사람, 그리고 간첩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국민 사상을 대한민국 사상으로 바로 세우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 온 국민을 다 함께 그 심각한 30%의 힘들고 어려운 이 국민들 또 사람답게 살게 하고 하루빨리 중산층 70%로 만들어내는 그런 청렴한 이런 지도자를 찾아서 대통령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요, 대한민국은 끝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할 거냐고요? 어떻게? 지금 보세요. 소위 보수 정당이라는 새누리당 완전히 쪼가리 났습니다. 나간 사람들이 무슨 바른 정당이래요? 남은 사람들도 지금 지리멸렬합니다. 언제 나갈까? 지 살 의미만 한다 이게. 대한민국 일이 나오는 근본 문제는 첫째는 보수 우익들의 부패, 기회주의, 이것이 종북을 양산하고 뿌리내리게 해준 겁니다. 두 번째는 종북 세력들이 집권을 하는 건데, 어쨌든 19대 대통령을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정당에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서서 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할 수가 있는 정치 상황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모인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하는 애국자들 아닙니까? 남한테 미룰 게 없는 거 여러분들이 나서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19대 대통령 국민후보 초대위원회를 결성하십시오. 앞에 총대들 인격받고 인격자이면서 국민의 추앙 받는 지도자 한 분이 앞에 추진위원장을 맡으시고 정말 신념으로 능력까지 사무총장 한 분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조직, 기획, 홍보, 자금 몇 개 참모진을 구성하고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 정말 이 애국하는 지도자들을 모아서 각 분야의 대표로 포진시켜 주시고 밑에 각 분야 직능단체가 받쳐주는 여하튼 거대한 19대 대통령 국민후보 초대위원회를 개설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당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우익 정당 없어요. 그 사람들 나서서 그 사람들이 내세운 후보 갖고는 저 종북세력 후보한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단체는 저는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정말 다음 대통령 후보감이 누구냐 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찾고 해서 한 분 딱 찾아서 내세우자 이겁니다. 내세워서 온 국민이 단결해서 뭉쳐서 정권을 채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아직은 이 대한민국이 저 썩어 빠진 북한보다는 분명하게 우위에 있습니다. 이 우위에 있고 그런 걸 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정말 제대로 좀 계획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하루빨리 북한 김정은 정권을 없애버리고 우리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해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 일을 오늘 모신 애국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합의해서 만들어 주실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시죠? 우리 저 허평원 전 국무사령관님 하셨는데 애국심 뭐 검증되셨고요. 한번 힘차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이어서 우리 애국 진영에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애국의 사령탑 이론의 샘 대한민국의 애국 교과서를 이끌고 계신 우리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선생을 애국의 함성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국이 아주 비상하게 많이 모였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근성근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야외 집회에 많이 나가는데 며칠 전에 부평역에서 있었던 집회를 갔는데 그때 영하 4도 5도 하고 있었는데 집회장이 응달이었어요. 햇볕이 안 나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백 명이 모이셔가지고 물론 연로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한 2시간 동안 집회를 가지고 어제는 검찰청 앞에서 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JTBC의 태블릿 PC를 진상조사하라라고 외치는데 또 그 수백 명 모이시고 내일은 아마 청계천 동숭동 이런 데로 또 많이 모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서 내려다 보면은 연세는 많으신 것 같은데 표정이나 이 자세가 굉장히 젊습니다. 이런 노년층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이런 국민 집단을 가진 나라가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에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진실 정의 자유 통일을 위해서 거의 맨몸으로 태극기 하나를 딱 들고 나와서 이 거리에서 소리치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둡게 보면은 어둡게 보여요. 그러나 밝게 보면은 이런 나라가 절대로 망할 수는 없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감을 절대로 잃으면 안 됩니다. 또 잃을 수 없는 게 우리가 태극기를 들었어요. 저쪽은 촛불을 들었어요. 태극기와 촛불이 대결하면은 태극기가 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망할 때까지 또 망하고 나서도 질 수가 없죠. 촛불은 그럼 영원합니까? 그 촛불을 얼마 탑니까? 1시간이면 다 꺼지는 거 아닙니까? 바람 불면 꺼지는 거 아닙니까?
또 햇볕이 들면 꺼져요. 이슬람 안 합니다. 햇볕이 들면은. 태극기 드신 분들은 항상 대낮에 외칩니다. 촛불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광명의 세력의 대결이에요.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은 뭐냐? 거짓의 세력이란 뜻입니다. 태극기는 진실을 상징합니다. 정의, 헌법. 그러니까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태극기를 들었다는 게 이게 거의 운명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이미 토석을 결론을 딱 내려놓고 시작하니까 아주 마음 편하게 즐겁게 그러나 때로는 절박하게 이렇게 여러 수단으로 싸워야 됩니다. 보수는 수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실력이 없으면 수단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과격하게 나가고 거짓말하고 폭력 쓰고 억지 부리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약한 사람이 억지 부리지 강한 사람이 억지 부리는 걸 봤습니까? 우리가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앞으로 승리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을 요약해서 제가 구호를 하나 올려의 구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서 가시면 앞으로 뭘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첫째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여기 하나 더 붙이면은 애국으로 뭉치자, 조직으로 싸우자, 헌법으로 이기자. 우리가 뭉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뭉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뭉칩니다. 애국으로 뭉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가슴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귀한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성경 전체를 줄이면 그 문장이 하나 된다는 말도 있고 불교에서도 뭐 유교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게 어질 인자라든지 자비라든지 결국 사랑입니다. 그걸 뭐 어떤 식으로 번역하든 그건 뭐냐 하면은 이웃을 위해서 또 더 큰 범위에서 나를 위해서 싸우는 이 마음으로 뭉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동단결을 해야 됩니다. 대동단결은 소소한 차이는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 나라를 빼앗기느냐 지키느냐 하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하면 딱 빨갱이하고 종북 아니면 다 우리 편입니다. 맞습니다. 대동단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정신이에요. 또 하나 백의종군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백의종군 한 자리입니다. 요 앞에 기무사령관을 하셨던 허평환 장군님이 몸에 스며 있는 이 대북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 딱 했습니다. 그게 뭐 더 보탤 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국군의 정신을 좌지우지하던 분이 요새 집회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하십니다. 아까 박경원 장군님은 육사 6기 출신인데 육사 6기의 교관이 박정희 소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하고 같이 참여했던 분들도 지금 90이 넘으셨는데도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백의종군입니다. 과거에 뭘 했던 거 다 쓸데없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대동단결 다음에는 백의종군 해야 됩니다. 백의종군. 이건 누구 정신입니까? 이순신 정신입니다. 이승만, 이순신 정신.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각각 보수는 개성이 강합니다. 소속하는 단체도 달라요. 그러나 공격할 때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각자 나가더라도 분진이라고 그러죠. 각각 흩어져서 나가더라도 공격할 때는 힘을 합친다. 그걸 한자로 말하면 분진합격입니다. 분진합격. 우리 분진합격합시다. 그래서 백의종군 대동단결 분진합격하면은 우리는 뭉치고 싸우려면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조직입니다. 국민행동본부는 조직이 이성으로 해서 여기 이런 자리가 모여졌습니다. 이 조직을 강화해야 됩니다.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있는 조직을 의식화시키면 돼요. 저는 이게 쉽다고 봅니다. 요새 집회에 나가면은 교회분들,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왜냐? 그분들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막 연락합니다.
그게 조직입니다. 우리 좌익만 조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우파 조직이 더 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파 조직이 많은데 뭐가 부족하냐? 의식화가 안 돼 있어요. 의식화가. 여러분들이 소속한 동창회 그리고 향후회 이거 다 조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애국단체로 만드느냐 하는 것을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투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면은 그게 애국단체가 되는 겁니다. 산악회는 왜 안 됩니까? 산악회. 산에 갔다가 야 이럴 때가 아니다. 다음 토요일에 우리 청계천에 나가자. 이렇게 하면 그게 애국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이게 가장 단단한 조직 아닙니까? 여러분들 조직으로 싸워야 합니다. 개인은 힘이 없어요. 조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기자 헌법으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태극기가 있고 태극기를 뒷받침하는 게 헌법입니다. 법대로 하면은 탄핵 기각이에요. 탄핵 이거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쓰레기 같은 탄핵 소추장 가지고는 양심 있는 법관 같으면은 절대로 대통령 파면 결의를 할 수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법대로 헌법대로 사실대로 하면은 이건 탄핵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을 우리의 무기로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면 헌법을 읽어봐야 됩니다. 헌법을 읽어보면 이야 이거 우리 편이네. 헌법이 바로 우리의 무기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간다. 북한은 우리 영토다. 아까 김동일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북한을 자유통일해가지고 북한 주민들까지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를 누리는 자유민으로 만들겠다. 이게 자유통일인 것입니다. 1조, 3조, 4조 합치면은. 그리고 헌법 10조가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언론 자유 누리고 사유재산권을 누리는 이게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의 힘으로 반헌법 세력, 우리가 좌파, 종북 세력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자들이 반 대한민국일 뿐만 아니라 반헌법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반헌법 세력을 타도해야 돼요. 애국으로 뭉치고 조직으로 싸우고 헌법으로 이기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한 장으로 좀 요약을 해달라. 한 장으로 요약해달라. 제가 요약을 하는데 전문가입니다. 기자를 40년 이상 하니까 뭘 사물을 딱 보면 아 핵심이 요거다 해가 요약하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거 한 장씩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요거 잘 보십시오. 여기에 뭐 오늘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사태는 누가 일으켰느냐? 이거는 언론이 일으켰어요. 제가 그래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제목을 언론의 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언론난입니다. 언론이 일으킨 난이에요. 난. 언론의 난은 헌법 사실의 힘으로 진압을 해야 돼요. 언론의 난이 어떤 걸 일으켰느냐? 마녀사냥, 최순실 마녀사냥, 요새는 그 딸 마녀사냥이 또 유행이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인민재판, 촛불을 우상화했다. 우리가 뭐 촛불교도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교도입니까? 촛불 꺼지라고 했다고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촛불이 뭡니까 그게? 인공지입니다, 인공지. 촛불,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이 기회에 촛불에 대해서 유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마음대로 한번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막 욕을 하더라고요. 한 30초 동안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촛불 개새끼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건 개에 대한 모독이다. 촛불 소새끼라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 구덕이라고 해도 안 돼요. 구덕이든 개든 이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종위형배예요. 지렁이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살렸고 촛불은 그거보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욕을 하면 촛불 엿먹으라고 하라고 했는데 이게 촛불이 뭡니까? 그런데
채널 A 동아일보라는 한때는 참 훌륭한 신문사가 채널 A라는 데서 뭐라고 쓰느냐. 춘천에서 그 추운 날에 촛불 시위하는데 김진태 국회의원은 사우나에 가 있었다. 촛불을 비하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있어도 촛불 비할 죄가 있습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 그건 뭐냐? 얼마나 언론이 악랄하게 선동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왜 이 자리가 만들어졌느냐? 요새 신문만 펴면은 조중동에서 보수를 깝니다. 심지어 보수가 망해야 보수가 산다. 보수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망해야 나라가 삽니까? 아닙니다. 그런 선동이 언론이 망해야 나라가 삽니다. 선동 언론이 그런 답을 하기 위해서 이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언론은 제가 기자 생활을 47년째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험한 과거에 여러 가지 정치적 격동 11.6, 12.12, 5.18 광우병, 천안함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태가 지금 벌어졌어요. 이 사태는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6.25를 빼고 그 어떤 사태보다도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느냐? 언론이 작당을 해가지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면은 큰 일이 납니다. 한 목소리를 낼 때는 합창단이 한 목소리를 내야지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신문에 나오질 않아요. 지난 주말 토요일 날 경찰 추산으로 태극기 집회 참석 인원이 4만 명, 촛불 2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월요일자 조선일보를 딱 펴놓으니까 4만 명이 참석한 집회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한 줄도. 이게 신문입니까 이게? 그런데 촛불 시위에 가서 누가 분신했다 하는 것은 나와요. 이게 오늘 언론입니다. 조중동과 한겨레와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인 북한 노동신문이 박근혜하고 보수 세력 잡는데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가공할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신문이 남한 언론 잘한다고 극찬을 해요. 오늘날 한국의 언론은 김정은이의 귀염둥이가 되었습니다. 이거 농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의 귀염둥이가 됐다. 그 한 목소리로 진실을 부정하고 한 목소리로 오보를 내고 한 목소리로 날조하고 한 목소리로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방향이 뭐냐? 대한민국 지키겠다는 세력을 비하하고 대한민국을 망치겠다는 세력을 키워주고 촛불 세력의 약점을 덮어줍니다. 뭐냐? 이게 나라냐는 노래, 그자들이 부른 노래가 김일성 찬양곡을 만든 자가 작곡했다. 이게 나라냐는 노래는 완전히 혁명가요다 하는 사실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색을 해보면 대한민국에 수많은 언론이 있는데 그걸 알린 언론사가 딱 4군데예요. 조중동 이런 거 없어요. 딱 4군데. 자, 그래서 한 목소리로 내면은 독재가 됩니다. 여기에 검찰, 특검, 국회가 다 따라와 버렸습니다. 언론이 가장 힘이 셉니다. 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언론은 일종의 종합 권력이에요. 그런데 이 언론은 뭘 해야 되냐? 다양한 의견을 표출시켜야 됩니다. 소수 의견이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동성애 안 된다는 사람도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는데 동성애 된다는 사람 의견도 같이 전해주는 게 민주주의 언론입니다. 그렇게 해야 인권이 보장되는데 이게 한 목소리를 내면은 공포 분위기, 전체주의적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국가라는 것은 배하고 똑같습니다. 균형이 맞아야 돼요. 사람이 걸어갈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죠. 양쪽 균형을 맞아야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데 세월호가 왜 넘어졌습니까? 화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이렇게 변침을 할 때 왼쪽으로 싹 기우는 바람에 실었던 화물, 부실하게 실었던 화물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안 그래도 그 구조가 불안한데 순식간에 왼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균형을 상실하면 이렇게 됩니다.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는 나라는 세월호처럼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스스로 넘어집니다. 이거 세월호가 넘어질 때 그게 바람이 불었습니까? 안 불었어요. 평화스러웠습니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 평화스럽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평화스럽죠. 오늘 운동해가지고 건사하더라고. 그러나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자발적으로 넘어진 겁니다. 우리 내부 모순 때문에. 이 넘어진다면 그 책임은 한 목소리를 내는 언론, 여기에 따라가는 검찰. 그래서 언론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사태 바로잡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뭐 언론을 어떻게 바로잡느냐?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불매운동이 해야 됩니다. 불매운동. 안보기운동. 안보기운동. 저기도 장사를 해 먹고 삽니다. 안보기운동 해야 돼요. 방송이든 신문이든 안보기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신문은 지금 당장 끊어야 됩니다. 모든 신문, 왜 제가 지금 모든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단 하나의 신문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모든 방송 다 끊어버려야 돼. 단 하나 단서가 있어요. 그나마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걸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하는 언론이 제가 보기엔 딱 두 개가 있어요. MBC가 그래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MBC 과거에 광우병 난동의 주범이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조선일보 같은 게 비판을 해가지고 바로잡았습니다. 오늘은 지금 사태는 어마어마한 그게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조작 오보가 나오는데 언론 내부의 비판이 없어요. 왜 자기들끼리 비판을 안 하느냐? 언론이 서로 오보 경쟁, 조작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약점이 잡혀버렸어요. 서로가 약점을 잡았습니다. 왜 조선일보가 JTBC의 태블릿 조작 의혹을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딱 보도하면은 JTBC는 그동안에 TV조선, 조선일보가 오보한 걸 비판할 거예요. 서로가 약점 잡혔으니까 서로 봐줍니다. 서로 봐주면 이게 뭐죠? 언론이 서로 거짓말을 봐주는 이것은 근사한 말로 하면은 조작의 카르텔입니다. 카르텔. 이게 점잖은 말이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마피아입니다. 이거 마피아. 마피아는 할 짓이에요. 마피아. 상호 비판하지 않는 언론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반드시 권력을 비판해야 돼요. 지금 한국에서 권력은 뭐냐? 검찰, 국회, 법원 같은 이게 규정노조, 이게 권력이에요. 이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비판의 의무도, 상호 비판의 의무도 견제도 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것은 언론 독재입니다. 지금 언론 독재 타도해야 됩니다. 언론 독재 타도하자. 그 다음에 MBC 또 하나가 있어요. 한국경제신문이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왜 두 매체를 제가 추천드리냐면은 그래도 MBC는 그 박문진이라는 그 대주주의 이사진이 괜찮아요. 그 고영주 변호사가 이사장이고 이사들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또 저기 한국경제는 정규재 씨라는 사람이 주필을 하고 있어요. 정규재 TV를 통해서 많이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걸 끊어버리고 차라리 MBC 보고 한국 경제 보자 하는 운동을 제안합니다. 또 요새 집회 현장에 가면은 신대식 씨가 하는 신의 향수라는 방송을 많이 봅니다. 이것도 많이 봐줘야 돼요. 많이 봐줘야 됩니다. 조가조다 그럼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대한 언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 이게 언론기관입니다. 이거 언론기관이에요. 여기에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카톡, 메시지 있어가지고 막 퍼뜨리면은 이게 언론이 됩니다. 노력하기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이제는 과거와 달라요. 조중동이 침묵한다고 진실이 죽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도 세상을 오판하고 있어요. 한때, 우리가 기사를 쓰면은
아무 잘못한 게 없는 수석 비서관도 날리고 국무총리도 날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새는 대한 언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용을 하면은 절대로 이 언론 독재를 타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의 과잉 수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현직 대통령은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수사도 안 되고 형사소추 안 됩니다. 아니 그런 대통령을 한 번도 조서도 안 받고 어떻게 검찰이 공범으로 규정을 합니까? 조서 안 받았어요. 참고인 조서도 안 받았어요. 어떻게 피의자로 규정을 합니까? 이런 인권 유린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러냐? 언론 따라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 검찰의 이 수사는 앞으로 탄핵이 어떻게 되든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반드시 이 수사를 한 검사들을 반드시 우리가 따로 심판해야 됩니다. JTBC가 제가 발표한 그 기사는 그 뒤에 여러 번 바뀌었어요. 이게 뭐 진실이 뭔지 자기들이 해명할 때마다 앞뒤 안 맞는 말들이 나오니까 솔직히 말해서 진실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뭔가 숨기는 게 있다. 더구나 최순실 거라고 해놓고 변호사 이야기가 한 번도 최순실한테 보여준 적도 없고 변호인한테 보여준 적도 없다. 이 결정적 정보인 태블릿을 왜 내놓지를 않느냐. 아니 자랑스럽게 내놓고 이거 당신 거 맞지? 열어봐. 한번 고쳐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한대요. 그럼 이게 과연 최순실께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큰 쟁점입니다. 최순실께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이 사건의 근본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감은 약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검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JTBC가 왜 남의 걸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까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주인 없는 물건이 여기 있을 때 길거리 가다가 뭐 물건 하나 있는 거 주워 가버리면 그게 죄가 안 됩니까? 됩니다. 그걸 흔히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그럽니다. 좀 복잡한 용어인데 점유이탈물 횡령. 왜 이 수사를 안 합니까? 수사를 해가지고 궁금증을 풀어줘야죠. 안 하니까 또 의혹이 더 확산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검찰의 과잉 수사, 아니 대통령이 잡범입니까? 잡범한테도 이렇게 안 합니다. 아무리 잡범도 참고인 조사 안 받고 피의자라고 했다가는 그 자체가 인권 유린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여자라고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겁니까? 특검은 또 거기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요새 블랙리스트라는 거 있죠. 네. 아니 블랙리스트라는 문서가 없어요. 언론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좌파 정권 10년 동안 예술 문화계에 좌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보기만 하면 신경질 나는 영화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무슨 동막골 저거 제가 보고 우리 국민행동본부가 앞장서가지고 고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화려한 휴가. 화려한 휴가 아십니까? 광주 사태를 다뤘는데 공수부대가 금남로에서 애국가를 봉창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조준 사격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 영화를 본 젊은이들은 군대 갈 마음 안 생길 거예요. 그런 광주 사태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 없어서요. 아니 히틀러의 비밀 경찰이 유대인 학살하는 식으로 그려놨습니다. 이게 화려한 휴가예요. 아니 그럼 그런 영화 예를 듭니다. 제가 그런 영화를 만든 사람한테도 국가가 예산을 계속 줘야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블랙리스트인가 나발인가 하는 이거는 개인이 그런 예술의 자유를 인정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걸 막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국가 예산을 쓰려고 할 때 국가 예산은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명단을 좀 파악하자고 한 걸 가지고 지금 이걸 수사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이건 특검의 존재 이유에 해당도 안 돼요. 해가지고
그것을 만든 사람 안 만들었으면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걸 안 만들어가지고 아무 정보가 없어가지고 반미하는데 돈 대주면 됩니까? 우리가 침묵하는데 돈 대주면 됩니까? 그것을 막아보려는 이 공무원들을 그것도 장관 지내고 차관 지낸 사람들 다 구속해놨습니다. 이 특검은 누구 편이죠? 다 요새 또 삼성전자 우리 기억 다 합니다. 2015년입니까? 그때 엘리엇이라는 미국의 투기 자본이 개입을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경영권 문제를 가지고 삼성전자하고 할 때, 야,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사실은. 한국 최고의 기업뿐만 아니라 애플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를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때 사설이 다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그게 대주주니까 주주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결정을 하는 게 이게 죄입니까 이거? 그런데 연금공단 이사장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이재용 씨를 또 출국 금지시키더니 또 불러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검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특검. 그리고 국민행동본부가 성명서를 냈지만은 아니 아주 바른 말 또박또박하는 그 뭡니까 조요 대위.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왜 출국 금지시킵니까? 지금 해외에서 유학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조사받고는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증언한다고 또 출국 금지시켰다가 나중에 조사하고 풀어줬습니다만 이런 짓을 하는 이 특검. 그 다음에 국회가 졸속 탄핵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태를 볼 때 요 대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2012년 12월 19일 날 투표장에 가서 투표로 뽑았습니다. 그때 투표장에 간 분들이 대충 한 3천만 명 될 거예요. 3천만 명. 국민 주권으로서 뽑힌 사람들, 주권 행사로서 뽑힌 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엄청난 정당성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어요. 5년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탄핵하려면 어느 정도 죄를 지어야 되느냐. 헌법 전체로 해석을 하면은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대통령은 임기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게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역죄 또는 그에 준하는 잘못을 저질러야 된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여러 지저분한 사람하고 연관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근데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별 게 없어요. 입마에 포켓한 돈이 없습니다. 또 그 돈이 앞으로 횡령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거 다 재단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문제 있는 여자하고 자주 만나고 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도덕적 문제예요. 세월로 침몰하고 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뭘 했느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청장도 아니고 그 구조하러 간 정장도 아닙니다. 그 일은 다 밑에서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직접 비행기 타고 날아갔다 하더라도 배가 넘어져서 전원 사망하기 전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 배는 딱 기울고 나서 한 50분 뒤에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해경이 빨리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172명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서 화장을 했던, 화장실에 갔던, 머리를 올렸던, 그걸 왜 알아야 됩니까? 왜 알아야 됩니까? 국민 알 권리 하는데, 여러분, 알 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나는 알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서 뭘 했던, 화장실에 간 거, 머리 온 거, 그거 나 알기 싫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뭐합니까? 조사를 받든 말든. 자, 이렇게 몰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상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상권분립은 사법,
국회, 대통령이 다 독립적으로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면 안 되는데 이 탄핵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국회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탄핵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 신중하게 했습니까? 외국에서 탄핵하는 절차는요 1년, 2년, 3년 걸립니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원래 그럼 탄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검찰 기소해가지고 재판 다 끝난 다음에 특검 조사해가지고 재판 다 끝난 다음에 그러려면 1년, 2년 뒤에 걸릴 겁니다. 그때 해야 됩니다. 뭐가 급합니까 지금 뭐가? 그런데 촛불 시위 한다고 해가지고 45일 만에 해치웠어요. 45일 만에. 그런데 그렇다면 국회가 별도 조사를 해야죠. 국회가 검사 역할을 합니다. 별도 조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떤 탄핵 소추장을 냈느냐 그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검찰 공소장을 그냥 카피해가지고 붙여버렸어요. 그러고 거짓말 선동 많이 하는 신문기사 있잖아요. 신문기사 카피해가지고 붙인 게 이게 다 소추안입니다. 세상에 국회가 별도로 조사하지도 않고 남이 조사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거. 사실은 이 탄핵 헌법재판소가 정신이 있으면은 이거 재판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기각해버려야 됩니다. 파출소장을 탄핵해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을 잡범 취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대통령을 잡범 취급하고 있는 이 국회, 검찰, 언론입니다. 국회의 졸속 탄핵. 자 이제 합쳐봅시다. 언론의 인민재판식 허위선동, 검찰의 과잉수사, 특검의 더 무리한 수사, 국회의 졸속 탄핵 이게 다 한덩어리가 돼가지고 몽땅 헌법재판소에 갖다 버렸어요. 헌법재판관 9명이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저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각인데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촛불 시위에 대해서 겁을 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 언론을 매일 언론 신문 보고 할 테니까 이것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태극기 부대가 그 역할을 합니다. 태극기. 지난주에 태극기 시위대가 2배로 늘었다. 아마 내일도 틀림없이 태극기 시위가 더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촛불 시위 언론이 가장 큰 거짓말을 한 것은 100만 촛불 민심이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5배 과장한 겁니다. 때로는요 어느 정도 과장하는지 압니까? 지난 토요일에 경찰이 2만 명 모였다고 했는데 주최 측이요 60만 모였다고 했어요. 이거 계산해보세요. 몇 배입니까? 30배. 아니 이거 언론은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는 기준으로 딱 내놓아야지. 주최 측 100만 촛불 민심이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도 겁을 먹고 특히 새누리당 안에서 김무성 등등 김무성, 유승민, 장재원 내 이름 올리기도 싫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좌파와 맞서서 싸워온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좌파와 손잡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념적 배신입니다. 이념적 배신이고 이거는 정치적 관통이에요. 여러분 배신할 수 있어요. 정치하다면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 의리관계 배신할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이념적 배신입니다. 이념적 배신입니다. 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이냐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을 반대한민국 쪽으로 팔아넘긴 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친박 세력이라는 이 자들이 더 나은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동안 아군지 충성인지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게 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김진태라는 한 사람 빼고는 한 사람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알아야 된다. 우리 아까 허평원 장군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보수는 정치 세력으로서는 다 무너졌습니다. 보수 정치 세력 없습니다. 정치 조직 없어요.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김진태 의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거 조직이 아니죠. 이것을 냉정하게 알아야 됩니다. 태극기 집회로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태극기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희망이니까 그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지나간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분석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유일한 희망이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같이 고민도 해보고 그런 아이디어를 좀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째, 태극기입니다. 제일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한 게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태극기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태극기를 든 것을 우리의 가장 큰 무기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연출할 때도 태극기 들고 다니세요. 여기 백팩에 태극기 꽂고 다니시고 자동차에 태극기 걸고 태극기를 활용해야 됩니다. 태극기 주었을 때 그거 던질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리 저쪽 인간이라도 태극기를 함부로 그렇게 못하죠. 태극기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대통령 선거 끝날까지 집집마다 태극기 걸기 운동합시다. 집집마다 태극기 걸기 운동합시다. 항상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365를 걸어놔야 돼. 밤낮으로. 비 올 때는 좀 떠줘야 되나. 어쨌든 딱 걸어놓으면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에 하나, 두 개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전부 태극기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뭐냐? 태극기 건 사람은 애국자다. 태극기 건 사람은 진식된 사람이다. 태극기를 건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다. 거기 걸지 않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전 국토를 태극기냐 안 태극기냐로 나눕시다. 이것은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올 대회에 가서 다 이게 저는 여기서 뭐가 나옵니다.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분위기를. 대한민국 사람은 분위기에 약합니다. 분위기를 잡읍시다. 태극기 걸기 운동. 집집마다 태극기 걸기 운동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사람 명단을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론 욕하자. 조중동 여기 약합니다. 구체적으로 찍어야 돼요. 누구 이걸 뽑아야 됩니다. 을사오적이 있으니까 만국오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5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그 명단 뽑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거기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아마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 30명쯤 이름 올려놓고 여기에 투표하도록 만들면 누가 1등으로 갈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은 이렇게. 그 다음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핸드폰으로 연락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태극기 달기 운동, 태극기 집회 이 연락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인 1당 100으로 해야 됩니다. 집회에 나갈 때 혼자서 내 100명 동원하겠다. 그 100명 보고는 너도 100명 동원해라. 이런 식으로 다단계로 이렇게 딱 확장시키는 방법. 1당 100운동. 1당 100운동. 그 다음에 전화 걸기 운동. 여러분 신문 방송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찾아야 됩니다.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를 해가지고 점잖게 충고해야 됩니다. 점잖게. 전화해야 됩니다. 그 기자를 찾아야 돼요. 전화를 해야 됩니다. 이 전화 걸기 운동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전화번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인터넷에 가면 뭐 무수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국회의원 그 노력만 하면 됩니다. 요새 다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화 걸기 운동. 아, 힘들던데요. 그 다음에 좋은 그런 카피 해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이 나눠주신 거 이거 한 사람이 100장 200장 카피해가 돌려주세요. 돌립니다. 요게 교육입니다. 요런 걸 신문에 안 나요. 신문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파셔도 됩니다. 네, 저작권 드릴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조직으로 싸우는 겁니다.
애국으로 뭉치고 조직으로 싸우고 헌법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앞으로 두 개의 관문이 남았습니다. 지금 첫째는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입니다. 탄핵입니다.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탄핵 기각이 되면은 뭐 촛불 시위대들이 들고 일어나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복귀해가지고 12월 20일에 선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 정상화입니다. 탄핵 기각이 이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좋은 말이 저절로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데 탄핵 기각이 국가 정상화입니다. 국가 정상화입니다. 그죠?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 즉 파면이 되면 이런 사태가 예견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11명 중에서 탄핵 인용 파면입니다. 파면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했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면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면이 되면 구속으로 갑니다. 파면되고 나서 바로 이건 뭐 하여튼 구속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세력 청산운동, 숙청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 국립묘지에서 파내자, 국립현충원에서 파내자 하는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보수를 불태우자고 했잖아요. 보수를 불태우겠다고 했잖아요. 부역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을 부역자로 한 정치 세력이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또 당장 촛불혁명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4.19 혁명, 촛불혁명, 4.19, 5.18 촛불혁명 요 날을 탄핵되는 날을 국가기념일로 만들자, 공휴일로 만들자, 유공자들 표창하자, 기념탑을 광화문에 세우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 이 혁명적 분위기를 가지고 바로 60일 뒤에 선거를 해야 됩니다. 60일 뒤에. 탄핵 인용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태를 부릅니다. 한국의 반체제 세력이 일대 골기할 수 있는 명분을 헌법이 주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가 공인하는 겁니다. 공인하는 거예요. 국가가 공인하는 겁니다. 이 누명을 벗기가 불가능해요. 불가능. 파면된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예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관들이 점점 태극기가 전국을 덮는구나. 이거 촛불 시위대 좌익들 눈치 보고 적당히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일하다가는 내가 영원히 역사의 심판을 받겠구나. 역사의 심판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 정당하고 정확한 결정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태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희망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태 뒤에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찍겠느냐 하는 고민이 바로 눈앞에 닥치죠. 그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되면은 현재로서 권력 구조나 이런 점에서는 왼쪽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습니다. 그걸 예상을 하시죠. 그럼 현실로 돌아온다면은, 그러면은 현실입니다. 이제부터 당면론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어차피 투표를 해가지고 결판을 내야 되는데, 그 선거가 12월 20일에 있으면 제일 정상적인데,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어쨌든 우리가 투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에 가야 돼요. 그러면은 좌파 아닌 후보가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아까 우리 허장군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새누리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4분의 1이 됐습니다. 4분의 1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하고 싸우겠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좌파하고 싸우는 방법을 몰라요. 좌파하고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무능한 거는 그게 범죄입니다. 범죄.
어떻게 무너져도 이렇게 폭삭망합니까? 폭삭망합니까? 이거는 사실은 동정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박근혜를 제가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변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변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보자. 박근혜가 아무리 잘못했지만은 그건 탄핵감은 아니고 그래도 잘한 것이 많다. 잘한 것이 많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데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감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도 탄핵을 반대해야 됩니다. 탄핵 반대해야 되고 반드시 투표를 제대로 해가지고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돼요.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자. 이게 그러려면 이것도 대동단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동단계인데 지금 우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방기문 씨하고 황교안 국무총리. 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일 기분 좋은 뉴스는 어제입니까? 어제 아침에 보도된 거 보니 일면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미국에 장차 그 안보보좌관 될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사드 배치한다 라고 합의한 거 이거 잘한 겁니다. 우리 김관진 씨한테 박수 보내야 됩니다. 그래도 군대가 정신 차리고 있어요. 이 교육부는 허물허물 하더니 잘해놓은 국정교과서 이것도 거의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그래서도 한민구 장관이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거 잘한 겁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에 한국, 미국이 합의를 딱 했습니다. 이거 바꾸기 힘들 겁니다. 이거 잘한 겁니다. 김관진 씨가 정치적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김관진 씨가 대통령 후보 못 되는 법이 있습니까? 군 출신 지도자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면 운동권 출신 경험해봤죠? 운동권 출신. 그러나 군 출신 대장까지 올라갈 때 다 경험을 하고 큰 조직을 운영을 합니다. 실수가 별로 없어요. 실수가. 저 김관진 씨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이야기를 했어요. 황교안 씨 통합진보당 해산하는데 법무장관으로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황교안 씨. 지금 현재는 방기문 총장, 이 세 사람 중에서 방기문 총장이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했어요. 어제 와서 귀국하는 걸 보니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두 개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광장의 민심을 존중하겠다. 광장의 민심을 존중하겠다. 여기 기분 나쁜 사람 많을 거예요. 그 촛불 민심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광장에 촛불만 있습니까? 태극기도 있습니다. 아, 그게 태극기 민심을 존중하겠다는 말이구나 하고 우리 유리한 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촛불 민심 존중하겠다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특권층을 배격하겠다. 요 말이 좋습니다. 특권층을 배격하겠다. 요새 기득권층이란 말 많이 들었죠? 이 주로 좌파들이 쓰는 말입니다. 기득권층은 뭐냐? 지배층이다. 돈 많이 번 사람, 권력 많이 누린 사람이 기득권층이다. 기득권층을 타도하자. 이거는 좌파가 계급혁명하자는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면 법에 걸리니까 기득권층을 타도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진짜 기득권층 누군지 아십니까? 귀정노조 민노총이 기득권층의 대표지. 그 사람들이 앞장세우는 문재인이 기득권층이에요. 기득권층의 대표입니다. 문재인 씨는 도대체 제2인자 역할을 몇 년 했어요. 그 사람이 기득권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말을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저쪽에서 쓴 말을 그냥 받아 쓰면 안 돼요. 저쪽에서 진보라고 해서 그래 진보라고 썼더니 이적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말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난 고민하고 있는데 방기문 씨가 특권층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 좋은 말입니다. 뭐냐? 앞으로 우리가 배격해야 될 사람의 기준은 재산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출세했느냐, 좋은 학교 나왔느냐 그걸로 따지면 안 돼요.
이것은 계급 투쟁론적 사고방식입니다. 뭘로 따져야 되는지 압니까?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따져야 됩니다. 맞죠?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특권층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특권층이에요. 왜 귀족노조를 특권층으로 보느냐? 이 사람들 법 지킵니까? 그래서 제가 뽑은 7대 특권층이 있어요. 한국에서. 첫째, 지금 제왕적 대통령 한국에 없습니다. 제왕적 국회, 이 갑질하는 제왕적 국회가 특권층 1호입니다. 두 번째가 귀족노조, 세 번째가 뭔지 압니까? 선동 언론, 네 번째가 정치검찰, 그 다음에 박원순, 이재명 같은 지방자치단체장들 또 있어요. 무책임한 참여연대 같은 NGO, 그리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기업. 이게 바로 특권층입니다. 우리 선거 기간 중에 우리가 특권층을 때려 부수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 손으로 해야 됩니다. 특권층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 지키는 사람은 특권층이 아니에요. 법 안 지키는 특권층을 때려 부수자. 이것을 반기문 씨가 아웃사이더입니다. 이 사람은 특권층이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 외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반기문 씨를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 머리에는 아마 세계 지도가 있을 것이다. 세계를 넓게 보고 10년 동안 세계 정상들을 300명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다 경험하고 그 문제 해결을 고심한 그 경험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은 사람이 커집니다. 큰 일을 해야 사람이 커집니다. 큰 사람은 뭔지 압니까? 큰 일을 해봐야 돼요. 이런 세계 정세를 머리에 딱 넣은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상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 건국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대를 합니다. 10년 전에 반기문 씨와 10년이 지난 지금의 반기문 씨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일단 기대를 합니다. 기대한다고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저 사람도 표를 얻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을 잘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도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정치의 현실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알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욕하면 안 됩니다. 정치에서 노는 사람과 저도 정치하면은 지금 여기와 같은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책임 없으니까 이렇게 당위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위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현실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현명한 눈으로 현실을 보자 하는 뜻에서 반기문 씨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저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돼요. 우리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우리 편으로 만드는 그런 설계도 하면서 오늘 여기 내가 이야기가 너무 깁니까? 그래도 시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이야기를 여기서 일단 정리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 딱 요약하면은 이겁니다. 애국으로 뭉치자. 조직으로 싸우자. 헌법으로 이기자. 감사합니다. 김정일 씨. 자,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요. 바쁘셔서 먼저 가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시작할